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기원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당연하게 배웠던 진화론이 마주한 거대한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지적인 여정을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탐구하는 이 귀한 지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큰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위대한 통합 이론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과학 저널리스트, 블로거, 교과서 저자들은 입을 모아 이 이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알려진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과 실제 동료 심사를 거치는 과학계 내부의 논의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2009년 텍사스주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위원회는 과학이론의 강점과 약점을 함께 가르치도록 권장하는 교육 기준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다윈주의만을 옹호하는 로비 단체들은 것에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영향력 있는 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화론에는 어떠한 약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진화론은 정말로 한 점의 의혹도 없는 완벽한 이론일까요? 그러나 수많은 진화생물학자들조차 현대의 신다윈주의, 즉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교과서 속이론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이론은 후추나방의 날개색이 변하거나 핀치새의 부리 크기가 환경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 것과 같은 소규모 변이는 잘 설명합니다. 하지만 새, 곤충, 포유류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 즉 생명의 역사에 나타난 거대한 혁신을 설명하는 데에는 심각한 한계를 보입니다. 대중 앞에서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어리석거나 미쳤거나 심지어 사악하다고 말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 내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2016년 런던의 왕립학회에서는 저명한 진화생물학자들이 모여 새로운 진화 이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시작을 알린 오스트리아의 저명한 이론생물학자 게르트 밀러 교수의 발표 제목은 의미심장했습니다. 바로 현대 종합이론의 설명적 결손이었습니다. 여기서 현대종합이론이란 신다윈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밀러 교수는 신다윈주의가 결코 설명하지 못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첫째, 생명체의 복잡성, 즉 다양한 기관들이 완벽하게 통합된 복잡한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째, 해부학적 혁신, 즉 작은 변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신체 구조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셋째, 화석 기록에 나타나는 비점진적인 변화, 즉 조상격인 생명체와의 뚜렷한 연결고리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체가 갑자기 출현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다윈조차 고개를 저었던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캄브리아기 생명 대폭발입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란 지질학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 동안 현재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물문, 즉 동물의 가장 큰 분류 단위와 그들의 독특한 신체 구조가 갑자기 출현한 사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단한 뇌골격을 가진 절지동물과 척추와 같은 내골격을 가진 척추동물은 생물학적 설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신체 구조들이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지층에 등장합니다. 다윈의 이론에 따르면
생명은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시작해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듯 점진적으로 천천히 변화하며 다양해져야 합니다. 나무의 뿌리에는 단순한 생명체가, 그리고 가지 끝으로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캄브리아기 화석 기록이 보여주는 그림은 다윈의 나무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의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후 그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양상입니다. 다윈 자신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서 종의 기원에서 캄브리아기 지층 이전에 살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왜 발견되지 않는지에 대해 나는 만족스러운 답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미래에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면 잃어버린 고리들이 채워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16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캐나다의 버제스 세일, 중국의 청장 화석군 등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다윈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잃어버린 고리들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생명의 폭발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다양하게 일어났다는 사실만 명확해졌습니다. 한 고생물학자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더 빠르게 일어나야 우리가 이것을 진화라고 부르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미스터리, 사라진 화석들의 미스터리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깊은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석이 있든 없든 과연 어떻게 새로운 동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학적인 질문입니다. 삼엽충의 정교한 겹눈, 물고기의 아가미, 새의 날개와 같은 복잡한 기관과 신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정보입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낸 이후 우리는 생명체의 핵심에 컴퓨터 코드와 같은 정교한 디지털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NA에 담긴 유전 정보는 단백질이라는 생명의 부품을 만드는 설계도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신체 구조, 새로운 조직,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단백질이 필요하고 이는 곧 새로운 유전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체의 폭발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의 폭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양의 정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신다윈주의의 대답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와 자연 선택입니다. DNA 코드에 무작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중 생존에 유리한 변화가 선택되어 점진적으로 새로운 정보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작동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코드를 무작위로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확률과 버그가 생기거나 프로그램 전체가 망가질 확률 중 어느 쪽이 압도적으로 높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는 언제나 극도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자물쇠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자리 숫자 자물쇠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능한 조합은 총 1만 개입니다. 도둑이 무작위로 번호를 돌린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도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10자리로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가능한 조합의 수는 100억 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도둑이 100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10초에 한 번씩 번호를 돌린다 해도 전체 조합의 약 3%밖에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도둑이 우연히 자물쇠를 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정보 문제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만드는 기능적인 유전자 서열이 얼마나 희귀한가 하는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원이었던 더글라스 X 박사는 14년간의 연구 끝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평균적인 길이의 기능성 단백질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 서열은 전체 가능한 서열 조합 중에서 무려 10의 77제곱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1 뒤에 0이 77개나 붙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지구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가 자신을 복제할 때마다 새로운 유전자를 탐색하는 실험을 했다고 가정해도 그 시도의 수는 약 10의 40제곱번에 그칩니다. 10의 77제곱이라는 거대한 탐색 공간에 비하면 이는 마치 태평양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보다도 훨씬 희박한 확률입니다.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라는 메커니즘이 단 하나의 새로운 기능성 단백질이라도 우연히 찾아낼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기적적으로 새로운 단백질 몇 개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새로운 동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벽돌, 시멘트, 철근이 있다고 저절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품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조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과 조립 설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체 안에는 유전자 발현의 시기와 순서를 조절하는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도시의 교통 관제 시스템이나 오케스트라의 지휘 시스템과 같습니다. 칼텍의 에릭 데이비슨 교수는 이 네트워크가 마치 고도로 통합된 전자회로와 같아서 핵심적인 부분에 아주 작은 변화만 가해져도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고 결국 생명체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윈의 이론대로 한 동물 형태에서 다른 동물 형태로 진화하려면 이 유전자 조절 네트워크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시스템은 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DNA에 담긴 정보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세포막의 구조, 세포골격의 배열 등 DNA 바깥에 존재하는 수많은 후성 유전학적 정보들이 동물의 발생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DNA는 단백질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정보를 제공할 뿐, 이 부품들을 모아 세포를 만들고, 세포를 모아 조직과 기관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하나의 동물 개체를 완성하는 상위 수준의 조립 정보는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신다윈주의의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메커니즘은 DNA라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 상위 수준의 정보를 만들어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은 신다윈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진화 이론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안하는 새로운 이론들 역시 정보의 기원이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는 번번이 좌절합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재조합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을 설명할 뿐 그 정보가 애초에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의 형태를 만드는 정보의 기원이라는 질문 앞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다윈과 그의 스승이었던 지질학자 찰스 라이엘이 사용했던 과학적 추론 방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원인, 즉 현재 작용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재 지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과거에 화산 폭발이 있었다고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정보의 기원 문제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한결같고 반복적인 경험 속에서 정보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컴퓨터 코드, 책의 문장, 상형 문자, 암호. 이 모든 정보의 근원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의 원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지성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한 지적인 활동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 정교하고 방대한 디지털 정보, 단백질 부품을 만드는 설계도와 그것을 조립하여 생명체를 완성하는 복잡한 지휘 시스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무작위적인 과정이 우연히 만들어냈다고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 정보의 폭발은 우리에게 다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의 시작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설계한 위대한 지성이 존재했음을 가리키는 분명한 흔적이 아닐까요? 캄브리아기 지층에 갑자기 나타난 생명의 경이로움은 우리에게 창조주의 지성과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지혜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